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신당 창당 결정 시점을 밝혔어요. 뭐 12월 말이라고는 했는데 올해 12월 27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던데 이게 12년 전 정계 입문한 날이라고 해요? 네. 그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다들 반신반의하고 정말 이제 신당으로 나아갈 거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당 창당 쪽으로 훨씬 한 걸음 크게 보폭을 넓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여전히 또 여지는 남겨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근본적인 조건부로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면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저희 편의점에서 이준석 대표 인터뷰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치공학적인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당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등등 이제 점치는 시점으로 훅 옮겨갈 것 같거든요. 오늘 신당 창당이 그렇죠. 가시화가 되면 네.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많은 평론가들이 되겠냐 막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에 따라서 김이 확 빠질 수도 있고 별거 아니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부터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찬을 짜고 있는지. 네. 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만나겠다고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갔죠. 예고 없이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1대1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이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Yeah, you gotta go talk to him.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하는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오늘은 경청하러 왔고 생각을 오늘 듣는 걸 많이 듣고 서울에서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발언이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네. 그럼 여기서 진짜 환자는 누구일까? 뭐 뻔한 거죠.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가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누가 오라고 했나요? 이제 약간 이제 이런 투여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지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에 어떤 혁명적 변화, 혁신의 변화가 있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뇨한 위원장이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부인하고 자식 빼고 나머지는 다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부인과 자식은 이를테면은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 혹은 친윤 뭐 당 지도부 인사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가 제일 혁신 대상인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꾼다고 하니까 영남 중진들부터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혁신 대상이냐. 그리고 그 혁신 대상을 상대로 제대로 살점을 드러내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역할인데 엉뚱한 것만 가지고 뭐 특권 내려놓기 등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국면에서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혁신의 내용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오진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이 자리에서 사실 네. 이뇨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한 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뇨한 위원장도 좀 섭섭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예. 잠깐 인터뷰 잠깐 보시죠. 이 전 대표가 영어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인 위원장과 만남을 거부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꼭 거부한 건 아닙니다. 네. 내려갈 때 무척 당황을 했고요. 네.
제가 누구한테 우리 쪽에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결정한 일이라 그리고 이제 그 끝날 무렵에는 또 그 톡 콘서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를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근데 환자는 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예, 그런 기분이 들었고 영어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가 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저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점이 조금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네. 이태원 그 추모 행사 때 나올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조금 힘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 힘든 게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제가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을 모욕 주기 위해 가지고 영어로 할 거다라는 의도가 있었으면은 모든 말을 아마 영어로 했을 겁니다. 그런 게 뭐 영어로 하면 모욕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거고요. 누가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오는데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아봤지만은 살다 해당 사람의 언어 능숙치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정치인 이준석 전 대표가 의도가 있는 영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뉴한 위원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어로 얘기했다라고 판단하진 않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거를 이 위원장에 대한 배려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갑자기 이제 번개로 유튜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영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외국에 해외 취업도 많이 하고 뭐 그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동조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만의 쓰는 어떤 습관, 정서 뭐 이런 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뉴한 위원장이 뭐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가 1926년 군산 태생이고 이런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물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치 대한민국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이 잘 모르지 않냐.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와서 얘기하는 것에 어떤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차원의 자, 접근이 그걸 좀 아니었을까.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의도적 예, 예, 접근이 예. 영어로 얘기한 거였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잔이윤 씨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서 뭐 컴퓨터 공학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취업도 할 수 있고 의사 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하기 어려운 게 뭐 코미디언이나 이런 등등의 직업군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알고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상대를 웃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예, 잔이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중요한 맥락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정치. 잘 아세요? 예,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뉴한 위원장은 굉장히 불쾌하거나 힘들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불쾌했다는 표현의 다른 반증의 언어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실제 순천 지역사회에서 이뉴한 위원장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우리 순천 사람이지 뭐 이렇게 평가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태어나긴 순천에서 태어났지만 생활은 나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뭐 순천 사람들이 우리 뭐 동향인으로서 우리 호남의 뭐 순천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이런 분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외국인으로 살지 한국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오래 살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재미동포, 뭐 제중동포 다 해외에 계시지만 그분들이 뭐 많이 동조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 사람의 막 정치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뭐 얘기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나중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하나의 현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어쨌든 기여하신 분이고 네. 이제 국적도 그렇고 이 이제 가게도 이렇고 이런 네. 서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하는 게 하나의 이제 논란이다, 이제 차별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인종차별 뭐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 차별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의도적인 약간의 이제 그 그렇죠. 자리에 이제 정치적 의도는 정치적인 분명히 의도가 그럼요. 보이는 행동이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약간 이제 여지를 줬던 이유가 12월로 정한 이유를 보면 이제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혁신이가 지금 지도부, 중진, 윤핵관 이렇게 해서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근데 이게 사실 지도부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가르마를 잘 타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윤핵관,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컨대 대통령과 가까운 주변의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거냐. 특히 나부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윤핵관이 먼저 나서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판을 뒤집어 엎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좀 물러나세요 라는 그림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거예요. 카드다. 만지작거리는 그렇죠. 하나의 카드라는 얘기 윤핵관의 카드다. 정치적 카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실제 불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를 할 거냐.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서울 여러 군데를 돌려봤는데 잘 안 나와서 차라리 불출마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영등포 출마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 출마한다고 했다가 아니다. 저 내년까지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출마 안 한다. 그래서 다시 또 영등포로 가나 뭐 정치권에서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러 가지 전선을 좀 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혁신위가 지도부 중진 윤핵관한테 총선 불출마 또는 뭐 험지 출마를 제안한 것은 일종의 헌신, 희생.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뇨한 위원장이 내놨던 건 통합이잖아요. 네. 대사면.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희생과 헌신. 그다음에 변화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희생과 헌신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먼저 내려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답이 없어요. 네,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중에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 최소 몇 명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강제하는 모양새인데 아직까지는 메아리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당 지도부 가운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원래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사무총장 하다가 강서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19일 만에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한 케이스예요. 네. 그러면 지도부 중에서도 다 같은 지도부로 통칭할 수 없다. 국민의힘 현실은.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자 1번 김기현 대표. 1번 김기현 예, 대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친윤계 최고위원들. 그리고 3번 저 누구죠? 저 금방 얘기한 갑자기 이름이 뭐 이철규 사무총장. 이렇게 봤을 때 이철규 총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핵관. 예, 핵핵관이라고 불리는 분이고 이분에게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명단. 하나는 용산의 명단. 하나는 기존의 당 명단. 이 명단을 가지고 누구를 어디에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핵심이 바로 이철규 총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서? 용산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뭐냐? 이런 당대표로서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취재해본 바로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꽃마차 타고 집에 가실 분. 아, 꽃마차 타고 예쁘게 집에 가실 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역할로는 여기에서 안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총선 가도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깨끗하게
그만들 두세요. 영남 중진 이제 물러나세요. 수도권 험지 출마하세요. 그다음에 그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당장은 워낙 반발이 영남 중진들부터 반발이 있으니까 그 말은 못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중요한 하여튼 킵해둔 카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청소를 싹 비워놓고 자리를 비워놓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집 청소가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가구를 넣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담당은 이철규 총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철규 총장이 자 빈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하고 집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철규 총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중심이 누구냐? 예? 여기의 중심은 누구냐? 용산이라는 거죠. 용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키맨이라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나는 환자가 아니고 서울에 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핵심은 혁신 대상이라고 지목한 그리고 당을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당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갈 거냐. 이것은 민주정당 운영 질서에 맞지 않다. 분리 독립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당무 독립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누가 어디에 갈지 그걸 왜 이철규 총장이 정하냐. 용산하고 같이 그러지 말고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모두 경선 붙이면서 100% 상향식 공천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공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의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냐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지금 얘기한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제 손은 네.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네. 윤핵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큰 그림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를 정치면 한바닥을 썼던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줄줄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들이 쭉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시점이 11월 중순 정도 된다고 치면 네. 11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장관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원희룡 나올 사람 장관도 손 나와야 되고 들고 그렇죠. 나와야죠. 손 들고 네. 쭉쭉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서별로 이제 빼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 작업이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장관들,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들, 그다음에 행정관들 이미 출사표 던진 분들 미리 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실제로 인재 영입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예산국회로 돌아가지만 실제로 당은 이미 총선 체제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이슈들이 터지면서 실제로 사람들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손을 누가 키우냐? 이철규 위원장이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큰 그림은 사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프리미엄이 있어서 해볼 수 있는 정치적인 카드, 정책적인 카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 밖에 뭐 다른 도시들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실제로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했어요. 정치 쇼다. 예, 서울 편입은 정치 쇼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어제 서병수 부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상당히 반대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뒤이어서 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서도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정책 접근하는 거 문제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죠. 공매도 나왔잖아요. 어제 네. 느닷없이 내년 6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외 신인도 추락하는 문제 당장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싹 빠져나가면 8개월 동안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당장 오늘 오르긴 했어요.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오르긴 했는데 이게 8개월 계속될 건지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지 않을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뭐 중앙일보인가요? 1,400만 개미가 원하는 대로 됐다. 뭐 개미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왜 이럴까? 근데 다음은 벌써 또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아직 기사에도 안 나왔는데 한강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한강 르네상스. 예,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개발을 할지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2.0 발표도 했었는데 이게 뭐 줄줄이 사탕으로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한강 르네상스. 예.
그 지난 그 선거 때도 얘기를 했었던 네. 거죠. 이제 그거 다시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거 포인트는 이제 인재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대거 포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이 가는 겁니다. 포퓰리즘이죠. 국민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자 되세요 이러면 정말 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나도 서울의 강남에 큰 아파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정부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게 벌써 2008년이면 언제 얘기입니까? 이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문제만 하더라도 그 집단화돼 있는 개미 투자가들이 이거 꼭 해야 돼.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단을 해야 되는 엄단해야죠. 거죠. 네,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공매도라는 그 주식 투자 방법의 하나에 대해서 이거를 전면 금지하는데 한시적이야. 언제까지? 내년 선거 때까지.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1,400만 표를 의식한 선거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너희는 입장이 뭐야. 뭐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의 정치가 계속 가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첫 번째 포커싱이 있었던 김포시 얘기 잠깐만 해보면 네. 이제 경기도 김포시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의원 이제 특위위원장이죠. 네. 내년 총선에 김포 출마 요구했어요. 네. 이분들이 전화는 계속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시더니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 허풍 아니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화끈하게 제대로 한판 붙자. 선거용이 아님을 출마로 입증하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들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든 정치인들이나 똑같은 건데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면 그 욕망에 부합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는 정치 집단 정치인에 대해서는 린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표를 잃게 될까 봐. 초반에 제가 이 취재하면서 재밌었던 게 국민의힘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김포 서울 편이 반대하려면 하라 그래요. 50만 표 잃을 걸?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포가 48만이잖아요. 그러면 김포 시민들은 싹 다 국민의힘 찍는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 그러면 강북 500만이 움직일 걸?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대 500만이 막 붙는 거예요. 무슨 국민들이 투전판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무슨 장기판에 졸 취급하듯이 국민들을 놓고 뭐 50만 표, 500만 표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불쾌한 선거 전략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건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김기현과 조경태 두 정치인은 김포에서 출마할 거냐. 제가 취재해봤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워낙 세게 요구를 받고 있으니까 수도권 출마 결심은 했다는 거예요. 최측근에 따르면. 네. 그래서 김포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너무 예, 김포는 아닙니다. 예, 네. 김포로까지 가면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런데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김포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부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살아야 돼서 김포 근처에 살고 이제 오래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철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하철을 땡기고 김포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근데 그게 과연 되려면 사실은 민주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요. 당장 그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하자? 지하철 5호선 연장부터 하자. 그리고 네. 지하철 9호선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 제가 김포 갔다 왔지만 많은 김포 시민들이 제일 먼저 제1의 과제가 뭐냐면 교통 문제 교통이죠. 해결해 줘라. 이거였어요. 김포가 서울 되는 거 되면야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장 오늘 출근길에 매일 한두 명씩 실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역에 내리면 응급조치 요원들이 상시 배치가 돼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수도 서울에서.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치적으로
아니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데 분양이 뭡니까? 그걸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구 유입은 많아지는데 예측하면서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부터 먼저 해라. 교통 문제. 교통대책부터 먼저. 그렇죠. 네. 교통대책 먼저 얘기하고 거긴 또 애들이 많은데 학교가 부족하대요. 수도권 과밀학급 문제가 김포에 있는 뭐 과밀학급 문제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오르든 뭘 하든 서울에 편입이 되든 말든 이제 이런 논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논의를 하고 실제로 어떤 솔루션을 마련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누가 어디 출마하느냐 이것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당 내는 어때요? 아까 뭐 이제 서병수 의원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건 네. 대한민국 경쟁력 갉아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고 이제 유종국 시장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당내 의견은 좀 엇갈리는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잘 처음에는 굉장히 아젠다 세팅을 우리가 훌륭하게 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상당히 밀리는 분위기죠. 예, 밀리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거잖아요. 집값이 혹시 오를지도 몰라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울 사시다가 밀려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직주 근접하고 싶지만 당장 상황이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구성을 보면 영남, 강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많아요. 맞아요. 수도권에 16석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아랫동네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서병수 의원 말씀대로 아니 우리 당은 도대체가 지방 소멸, 그다음에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지금 당장 전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없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까지 나오는 판에 그리고 어쨌든 지역균형 발전은 국가의 미래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의제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수도권만 메가시티로 만든다고 하면 가뜩이나 모든 교통이며 뭐 교육이며 여러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는데 더 거기다가 채운다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에 대한 울분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반대해요. 그러나 지금 당이 이렇게 가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또 여기다 대고 인간의 욕망이 걸려있고 당장 표가 되느냐 마느냐 표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 당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서병수 의원이나 유정복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포퓰리즘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건강한 목소리가 당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서병수 의원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 옛날의 김기현이 아니라 옛날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선배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거가 목전에 걸려 있고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배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 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막 가는데 여기에서 당 안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고 그게 아무리 선배의 얘기여도 무시하게 되고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은 네. 지금 막 난리예요.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총선기획단이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했어요. 이제 네. 총선 밑그림 그리기 시작한 건데 이제 일각에서 민주당 단독 200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이탄희 의원이 이제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한 것은 연합 정치가 핵심이지 200석이 핵심이 아닌데 몇몇 언론들이 200석 이렇게 200석, 예. 그래서 민주당을 5만 프레임으로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의 이제 핵심은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을 그때 이뤘어야 하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던 거고 사실상 표의 등가성이 50%만 이제 반영되는 방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인요한 혁신위는 지금 비례대표 축소를 아니 전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10%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개혁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 국민들의 판단은 비례를 확대하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건데 무조건 국회의원 줄여라가 아니라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내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줄이라는 거고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지 그 국회의원 수를 정수를 줄여라 이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비례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줄일 거냐, 늘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정개특위에서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21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연합정치로 200석이 되면 탄핵 저지선이 뚫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의 연합이 대상이 어떤 데이냐 이것은 더 많은 어떤 논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의 안들이 적용이 되면 네. 민주당에서는 좀 압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다선 용태론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고 있던데 네. 짧게 그 얘기 잠깐 해주실까요? 사실 민주당에도 많아요. 그 집에 가셔야 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사실 좀 무능한데 선수만 많거나 초재선이긴 하지만 존재감도 없는 누가 국회의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169석, 167석이죠. 이렇게나 많은데 이분들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라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도 있고 천하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당내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민주당은 그런 게 없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6선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말고 또 민주당은 또 올드보이의 귀환이 또 주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천정배 전 장관, 정동영 전 의장, 그다음에 박지원 전 원장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계속 추석 때부터 문자가 옵니다. 예, 출마를 예고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큰 틀에서 보자면 민주당도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혁 공천을 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당으로 들어가서 우리 정치를 보다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손에 잡히는 어떤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의 개혁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 등이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 제기된 의제만큼 민주당 안에서도 다선 의원들의 용태로는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선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 경선, 네. 시스템, 네.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건가 그렇죠. 그게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원 50% 국민 50%에서 여론조사로 해서 경선으로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지역이 경선 지역이 될 것 같고 몇 개의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겠죠. 근데 네. 이제 그것도 어느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고 어느 지역은 경선을 붙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난 그 당협위원장도 아니죠. 그냥 출마 예정자인데 현역 둘에 자기하고 셋이 붙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친명 비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경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아주 엄정한 공천 관리, 경선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미끄러진다고 한다면 원외에 있는 분들이 더 격하게 반발하고 네. 근데 공천 때마다 그래요. 공천 때마다 원외에 있는 분들이 세게 반발하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어떤 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력, 능력, 누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최적의 후보냐 이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국민이 원하는 그렇죠. 후보들이 좀 많이 누가 나왔으면 보더라도 저 사람 정도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근데 또
들어가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변화를 예, 목도하죠. 보기하고 네. 또 다르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초선 의원들의 많은 변화를 저희가 그러니까요. 또 지켜보면서 사실 쓸쓸해요. 옛날 같으면 초선 의원들이 세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당 혁신은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하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몇 명 말고는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